그다음에 2006년에 미 해군이 퇴역시키고 그런 암 시장까지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철저히 차단하면서 결국 전투기 그거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 현재 공급망 차단을 해버리면은 부품이죠 주로 속에는 다 드러낸 그 빈 껍데기만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아무런 운영도 못하고 비행도 못하는 그런 존재 고철 덩어리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한 도입은 24대 정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반미국가로 돌아선 나라들에 대한 관리를 또 한편으로는 전투기를 통해서 해왔던 거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원래 친미 국가였고 미국제 전투기로 실제 전쟁에서 성과도 냈던 나라들인데요. 반미 국가로 돌아선 뒤 전투기가 사실상 고철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부터 말씀드리면은 1979년 이제 팔레비 왕정이 붕괴될 직전까지 미국으로부터 당시 최신의 전투기 F-14A 텀캣을 80여 대를 도입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고 F-4 팬텀, F-5 전투기가 다 보유하고 있죠. 3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70년대 말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아주 고성능 최신형 전투기였고 그러고 있는데 1980년도에 이란 그 왕정이 붕괴된 걸 보고선 이제 틈새를 이용해서 어떤 정권이 없어지고 체제가 약화됐다가 본 이라크의 후세인이 쳐들어갑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죠. 그게 한 8년 진행이 되는데 1988년까지. 근데 이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투기가 신상이잖아요. 따끈따끈하고. 그럼 여러 가지 부품이나 보유하고 이제 미사일, 피닉스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형 미사일이 있는데 공대공, 지금 이제 미티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도입한 지가 진짜 말 그대로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보존되고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전투기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교육받고 온 숙청을 하거나 이제 교육을 보내도 이 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투기 체제가 이제 처음에 구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상이 바로 투입해서 이라크 전투기를 상대로 상당히 성과를 내요. 많은 격추 비율을 이제 갖게 되고 주로 이라크 공군은 이제 러시아제하고 프랑스제 이제 주력이었는데 미국제는 없고 그래서 이 이란 정부가 그 당시 이란 정부가 효과를 보고 세계적으로 미국제 전투기 역시 좋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인증도 됐었고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고민을 하죠. 일단은 1차적으로 이라크를 공중전에서 이제 압도를 했으니까 우리 자기 미국제 전투기의 효과 F-14, F-4, F-5에 대한 성능을 발휘했으니까 또 다른 수출 시장에서 아니면 동맹국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전투기 보증 능력에서 다 입증이 됐는데 저것이 반대로 이라크는 일단 휴전에서 종전에서 끝냈지만은 그쪽에 페르시아만이나 이쪽에서 활동하고 작전하는 미 해군 아니면 90년대부터 주둔하는 이제 미군 중동 지역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팔았던 전투기에 의해서 덤벼들면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미 해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2006년도에 F-14 텀캣 전투기를 다 일시에 전부 다 퇴역시켜요. 부품 공급을 못하게 관련된 공급 업체들 다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생산 못하도록 운영 중단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 공군의 F-14 텀캣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어디서 비공식적인 루트에서 암시장에서 물건을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 없애버려서. 그리고 미 군성이 미 해군의 어떤 그 퇴역시켰다 톰캣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 안 되도록 부품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외형은 톰캣인데 속에는 다 드러낸 그 빈 껍데기만 전시장, 박물관에 보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제 전투기는 이제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 그런데도 이제 이란 국방부죠. 거기서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주요 부품을 뜯어가지고 일부라도 제대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이게 독류전환인데 그런 거는 계속 시행을 했었죠. 2000년대부터 2019년 정도까지 코로나 나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결국 이제 그것도 한계 와가지고 실제 비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 비행할 수 있는 거는 6대 정도.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도입을 80여 대 해서 이라크전에서 잘 활용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90년대, 그다음에 2006년에 미 해군이 퇴역시키고 그런 암 시장까지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철저히 차단하면서 결국 전투기 그거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아무런 운영도 못하고 비행도 못하는 그런 존재, 고철 덩어리.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한 50년 가까이 흘러가는 역사였죠. 전투기라는 게 한번 그렇게 도입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는 이제 차단, 공급망 차단을 해버리면은 부품이죠, 주로. 무장도 마찬가지. 무장도 한번 사용하면 또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투기의 어떤 국제관계 역할이 이 정도로 상당히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베네수엘라는 미국제 F-16A라는 전투기를 전 세계에서 나토 4개국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신속하게 공급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보다 더 먼저
공급을 하대요. 우리가 그 당시가 1980년대 초중반인데 우리보다 먼저 베네수엘라하고 친한 미국이 먼저 공급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플로리다가 있고 앞에 쿠바가 있는데 그 밑에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 본토가 이제 쿠바를 군사적으로 압하면은 평상시에 견제, 그럼 베네수엘라도 견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남미에 그게 판매된 사례가 나중에는 이제 칠레까지 들어가지만은 훗날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와 관계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끈끈하고 돈독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러한 전투기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반미 체제로 완전히 바뀌면서 확실하게 1998년에 시작됐지만은 미국이 한번 전쟁을 쳐들어갈 뻔했던 게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08년도만 해도 이 미국이 아주 일찌감치 판매했던 F-16 B형, B형에 대한 전투기 그 부품 조달이 암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판매를 돼 있는 상태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구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독립전환도 하고. 근데 지금 버전 B 버전 초기 버전은 미국에서 다 도태시켰고 하다못해 태국 공군도 극히 일부를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구형화된 F-1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미국에서 들어간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보여준 게 비행을 일부러 미국 보라는 듯이 미국제 F-16 전투기를 띄우는데 그게 2대에서 3대인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찾아보시면은 최소한 대수, 의미가 없는 대수, 전투기로서 능력이 안 되는. 규모가 안 되는. 결국에는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간 거죠. 도입은 24대 정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부품 공급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단종을 시켜요. 그 후속 그 개량 모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버전에 대한 게 서로 내부 시스템이 틀린다든지 해서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전환을 하죠. 신형 버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버전은 이제 소멸시키는 방법. 그래서 뭐 이란도 그렇지만은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옛날에 도입한 이름 자체는 F-16 하면은 다 동일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주 구닥다리 구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용할 수 있는 비행을 시키는 건 2세대. 이란도 F-14 지금 최대 올려봤자 비행을 시켜봤자 6.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그래서 이 전투기 분야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반미국가로 돌아선 나라들에 대한 관리를 또 한편으로는 전투기를 통해서 해왔던 거죠. 지상 장비는 2번째예요. 지상 장비 그 공급을 부품을 끊게 한다든지. 근데 또 그거는 말 그대로 지상에서 운영을 어떻게든지 운영을 합니다. 근데 비행 공중에 떠 있는 거는 또 다르죠. 차원 자체가. FA-50과 KF-21 모두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수출 승인 없이는 팔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일단 이제 수출 상담을 하면은 그 나라가 대상이 미국한테 가깝냐 아니면 최소한 중간 수준의 나라냐 이제 다 따져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결국 승인을 엑스포트 라이센스를 그걸 미리 보고를 연락을 받고 그거를 상담에 대해서 진행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은 적성 국가냐 1차적으로 아니면은 반미 국가냐 회색 국가냐 다 이제 분류를 해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엑스포트 라이센스를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엔진에 대한 거죠. 엔진이 핵심이니까. 물론 이제 기관포도 F-50은 미국제니까 LH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통제를 그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그 구조 부품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미국이 개입하는 구조예요. F-50 같은 거. KF-11도 엔진이잖아요. 핵심은 미국제잖아요. F-404, 그다음에 KF-11은 F-414. 다 시리즈 엔진인데 다 발전 개량용이고 추력이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고 카이에. 처음부터 이게 대상국이 미국이 싫어하고 가깝지 않은 날 그냥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조가. 근데 동남아시아는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이 동남아시아는 고성능 전투기를 비싸고 고성능 전투기를 판매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대타를 이제 찾은 게 그러면 마땅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필리핀.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들어갔죠. 12대가. 거기에 이제 수출 승인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웠고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안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들어가서 자기네 필리핀 내 그 반군, 공산 반군에 대한 소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발주, F-50 2차 발주라든지 더 나가서 KF-11까지 필리핀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말이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승인 내주죠. KF-21까지 나중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좀 오락가락 하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친중 국가는 또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미국하고 좀 사이가 나빴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나라가 아니고 중동 국가에 비교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에 비교해서 상황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조금 불친절하게 하거나 좀 불편한 때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서방 국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태국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다 승인이 나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출 상담한다 하면은 미국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서방 국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는 유럽의 나토와 달리 섬으로 된 국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을 옛날에 시토라는 체제를 만들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는데 규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방산 무기로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미국제가 아니면은 그 유사한 제품이 바로 한국제, 대한민국 제품이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이제 하는데 한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이게 유사시에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지금 말씀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릴까봐 러시아제 전투기 삽니다. SU-30 플랭크 시리즈로. 그리고 또 미국제 전투를 가지고 있고 혼합해서 이것저것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국제 전투기 부품 공급이 차단되면은 러시아 전투기 가지고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도입을 했었고 필리핀은 원래 전투기가 투자할 돈이 없어서 보유를 2005년 이래 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F-50을 2016년에 도입한 거고 태국은 또 다르게 러시아제 전투기 사기가 좀 그러니까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예전에 스웨덴이 중립국이었으니까 지금은 나토 국가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뭐 T-50 계열을 또 도입을 했고 물론 그전에는 미국제 F-16하고 F-5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태국도 그런 걸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미국과 관계가 아주 심각해질 때는 어떻게 이 전투기 전력을 운영해야 되나.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최근에 뭐 중국제 다시 뭐 알아보고 있다. 튀르키예 칸을 계약을 했다. 프랑스제 라파를 도입한다. 아주 그냥 백화점을 차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경에는 미국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또 나빠지면은 어떤 특정 미국제 전투기는 운영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속 군수 지원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조금씩 많이 사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KF-11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줄였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만은 또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뭐 사이가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고 차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승인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 전투기하고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하고 또 달라요. 전차 지상군 분야하고는. 지상군 분야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는 미국이 좀 덜하는 편이고 근데 전투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전투기가 항상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초기에 서유럽이 프랑스가 더 나아가 영국이 그 당시에 미국제 전투기가 보잘것 없었는데 성능이 개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침공하기 전에 프랑스가 막 미국에다가 온갖 전투기나 공격기 발주를 하고 있다가 다 끝내 점령을 당했지만 그런 역사가 2차 대전 또 시작이 되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해서 1948년 탄생했는데 미국이 전투기를 군사원주를 안 하니까 결국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을 들고 국민 성금을 모아서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하는데 또 이게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줄이자 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를 많이 해요. 못 팔게 하는 게 많았어요, 정책이. 1948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급을 가지고 결국 미 국무성을 찾아가요. 전투기 미국제라도 좀 사게 해달라 했더니 지금은 군축하는 데 있고 우리는 못 팔아. 한반도에 거기도 군비 감축을 해야 되니까 못 판다 하니까 그래도 좀 팔아주세요. 돈은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전투기가 아닌 전투기 흉내를 낼 수 있는 훈련기를 파는 나라가 있어. 우리 미국제를 면허 생산 라이센스하는 나라가 바로 카나다야. 카나다로 보내요. 미 국무성에서 소개는 해줘요.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군 기록에. 그래서 최초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가 들어온 AT-6 텍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사오게 돼요. 그리고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가 전투기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훈련기 AT-6를 도입해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T-50도 훈련기였잖아 처음에. 그러고 나서 TA-50 무장을 달 수 있는 TA-50 넘어가고 지금 FA-50 나오고 과정. 좀 그게 좀 우연치 않게 그런 게 눈에 딱 스치더라고요. 옛날 그 과거사가. 과거에 그리 있었던 일. 그래서 이게 전투기가 그만큼 뭐 역사적으로 되돌아가도 중요한 거고 현재도 미래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핵무기 다음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이 직접 전투기를 다 파는 대신 한국형 전투기를 중간 단계 선택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간단한 얘기예요. 미국제 F-35를 판매를 자기들이 거절하면은 로키드 마틴이 거절하면 그게 대표적으로 태국도 그랬고 인도네시아도 포함되고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사우디 지금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사우디, 카타르 그다음에 UAE 전부 다 거절을 이제 하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요청을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판매할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뀔 수 있고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어. 이 준전략 무기는 파면은 안 돼. 우리한테 국익에 져야 돼. 그러면 이제 상대 국가들이 진짜 아주 친미 우방국인데 동맹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미 우방국인데 그럼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중국제를 알아보고 뭐 러시아제를 알아볼 텐데 지금 환경이 중국제나 러시아제를 뭐 편하게 살 수는 또 없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미국한테 또 매달려서 그래도 팔아줘 하면은 그때 이거에 준하는 전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어. 그게 바로 이제 그리고 외형을 봐. 이래서 이제 외형을 보면은 스텔스 전투기 같아.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버전이 스텔스 전투기가 나오긴 한데
일단은 이거 한번 발을 들어봐. 들어놓고 이거에 연속 선상에 있어서 블럭 3가 나오면 또 그거 사면 되잖아. 후속 군수 지원이 거의 일치하니까 지속성이. 그래서 우리 KF11이 몇몇 나라에서 지금 양산 제품이 배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인기를 끄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생겼고, 미국은 하나의 무기 수출 통제 정책에 있어서 이 KF11을 활용을 하고 또 엔진을 거기다 끼워 넣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 수출 통제도 할 수 있고 자기들 입맛대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 정부나 이제 국방부는, 방사청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팔으려면은 뭐 회색 국가들,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고 이제 회색 국가인데 남아공도 있잖아요. 뭐 브릭스라 해가지고 미국과 별도로 뭐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국제 공동체, 그런 나라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진을 개발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올해. 근데 엔진 개발이 본격화, 완전 이렇게 설계까지 초도 처음 설계까지 들어가려면은 시기는 내년부터예요. 27년부터. 올해는 예산 조성 확실히 받아내는,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이제 조성 올해는. 그래서 그게 이제 2040년도 가면은 국산, 순수한 국산 엔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형 엔진이에요. 2032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는 중간 단계로 한국형 엔진은 좀 미국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근데 완전하게 국산 부품이나 이제 모든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는 이제 2040년도에 가야만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제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먼 훗날에 뭐 5.5세대 전투기라든지 6세대 전투기 가서는 무슨 적성국에 판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색 국가들한테까지 수출 범위를 늘리고자, 그러려면 엔진은 국산화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뭐 미국한테 탈피한다는 그런 이제 단어보다는 의존한다 이런 걸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이제 프랑스 같은 사회가 되고자 하는 거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같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뭐 부공산 국가, 적성국 빼고는 다 수출이 이제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전차 강국 독일, 미국, 저가의 중국까지 제치고 페루가 한국의 K2 흑표를 선택한 결정적 한방은 무엇이었나요? 성능 면에서 독일제에 준하는,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성능. 중국제가 요즘 뭐 VT4가 지금 태고에서 말썽이 있겠죠. 전차 주포의 어떤 그 지속성이 없어서 뭐 많이 계속 쏘니까 뭐 휘어진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K2 전차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격에 있어서 독일제 레오파드 8이라든지 그 시리즈를 보면은 뭐 400억 원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대치가 성능 개량한 뭐 부품을 달아도 240억 원. 그러니까 가격이 독일제에 비해서 중간 그 이하죠. 절반 이하고, 그리고 납품을 최대한 우리는 노력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보통 전차가 1년 만드는데, 한 대 만드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열심히 만들면은. 또 차이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면 해당 나라에서 부대에서 운영 요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야전 배치 뭐 이렇게 부대 선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면, 시스템 전체 운영 그 구축을 하다 보면 2년 걸려요, 보통.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 폴란드 사례가 그랬었고, 180대를 딱 원한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전달해서 폴란드군의 육군의 공백. 폴란드 육군이 그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 T-72 전차가 일종의 주력이었는데, 그거를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현재 이게 공교롭게 횟수가 2, 3, 4, 5, 6,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한테 다 줘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T-72 러시아제 전차를.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한국한테 급하게 막 그 180대 발주한 거 빨리 가져와라고 메꿔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거고. 그래서 그런 공급 능력이 우리가 탁월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 페루 육군도 더 구형인 T-55 전차가 주력인데, 그거를 이제 빨리 대체하려면은 한국만한 나라가 없죠. 가격, 뭐 성능, 뭐 납기, 이게 대한민국 제품이 중국제를 결국 제치고, 아주 뭐 오미조미란 고성능에 아주 뭐 프라모델 정밀하게 만들듯이 독일제 전차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앞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전차가 2009년 엔진 공급 차단으로 좌초된 경험이 이번 페루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뭐 엔진 뭐 얘기가 결국 뭐 파워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제 2014년부터 문제가 됐던 파워팩이 다 해결돼서 국산화 됐기 때문에, 이 파워팩은 이제 미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그래서 이게 또 그걸 유심히 좀 페루 쪽에서는 정부에서 본 거죠. 해당 나라 국방부에서 전차 도입하면은 이제 공급망이 또 뭐 차단돼 가지고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 이제는 K2 전차에 대한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뭐 특정 일부 부품, 예를 들어서 뭐 라팔 센서 같은 게 있어요. 대전차 뭐 센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다 국내 한국에서 조달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된 거죠.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라는 극한 지형에서 K2에 무릎 꿇는 기술과 가벼운 차체가 실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질문을 이제 여러 차례 받았는데, 나중에 나도 이상하잖아요. 페루가 보통 산악지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차 운영하는 거는, 부대 배치는 평지나 도로 기반으로 한 지역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국경선 다 감안해서. 근데 지금 배치하는 지역은 국경선 쪽이지만 도로 기반이고, 산악 지역은 우리가 그 관광 차원에서 어떤 TV에서 볼 때 그런
그런 지역을 자꾸 보여주니까 아주 숨쉬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걸 운영하나 좀 착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자세를 낮춘다는 거는 우리가 6.25 전쟁 때 전차는 아니었는데 전차에 준하는 M36이라는 대전차 자주포를 이제 미국한테 받아서 중동부 전선, 그러니까 철원 지역이죠. 철원 지역이나 그 옆에 다른 험준한 지역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중공군이나 이제 북한군을 진지를 공격하다 보니까 전차에 준하는 M36이 올라와야 된다. 오픈탑이라고 해서 장갑이 얇아요. 포탑이 그냥 위에 뚜껑이 열려 있고. 근데 포를 이게 전차포를 싣고 있으니까 전차같이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자력기동에서 올라가서 이때 밑에 있는 적 진지를 쏘기 위해서 포신을 이제 최대한 낮춰서, 그러면은 거기 지형지물 이쪽에 지형지물 맞춰서 기동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막 하향 사격을 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K1 전차부터는 자세, 그러면 이 차체를 막 움직여서 어렵게 자동차 움직이듯이 할 게 아니라 전차를 그냥 차체를 이 궤도를 낮출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자. 물론 이제 그게 일본이 먼저냐 대한민국이 먼저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일본의 74시 전차가 이제 그게 특징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 잘 개발을, 이제 미국하고 잘 개발을 해가지고 K1 전차부터 하향 사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차도 당연히 이제 기술이 적용됐고, 그래서 현수 장치 이런 거를 이제 잘 적용을 해가지고 산악지대가 주로 있는 국가들은 만약에 국경선에, 옆에 나라들 국경선에 배치된 부대가 도로 기반으로 싸우다가 뭐 옆에 저거 험준한 지형으로 이렇게 옮겼을 경우에, 아주 뭐 고산지대가 아닌 경우에 한반도에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설계된 전차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고 훈련도 해볼 거고 도입을 하면은. 근데 이게 마치 페루 전체 지역이 뭐 산에 아예 그냥 산악지대에 뭐 배치된 부대 뭐 그건 아니고, 국경지대는 자동차가 도로가 다닐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기반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부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와전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처음에 저도 이건 좀 이상했어. 이번 계약에서 전차 성능 못지않게 주목받는 게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인데요. 이 방식이 기존 방산 수출과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이 사례는 이제 튀르키예 사례는 우리가 기술 이전료를 받고서 국방과 연구소 주도로 튀르키예는 그 KT 전차를 아예 설계 도면에 준하는 걸 다 기술을 넘겨서 현지화 시킨 거고, 지금 페루가 말하는 거는 MRO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후속 군수지원 정비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에요. 이제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그럼 조립하다 보면 이제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해요. 이거 부품을 어떻게 갈아 끼우고, 이거는 이 부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 기술력이. 그럼 할 수 있다면 이제 자기네에서 승인을, 우리 한국에 승인 받아서 똑같은 도면을 받아서 승인을 이제 받아서 생산해서 계속 운영 유지에 사용하는 거고, 자동차처럼. 근데 이거를 전체 설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뭐 이거를 또 만들어 본다, 이건 아니고. 폴란드는 또 튀르키예나 이런 지금의 페루의 중간선상에 있는 거예요. 좀 개조를, 껍데기 외형적인 개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본적인 튀르키예처럼 아예 똑같이 카피 떠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 개조 개발. 페루는 MRO 쪽 수준. 그리고 뭐 그들이 걸어온 길이, 방산이라는 게 페루가 제일 낮고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폴란드는 면허 생산 쪽에 강하고, 2차 대전 이후 소련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바르샤바 조약군이 되면서 이 지상 장비는 거의 다 면허 생산해요. 냉전이 깨지기 직전까지 T-70 전차를 뭐 7,000대까지 면허 생산했다니, 어마무시하게 폴란드가. 그런 기술은 좀 개조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 T-70 전차를 이제 면허 생산한 거는 자기들 작전 요구에 맞게 좀 외형을 좀 뭐 어떻게 좀 부착한다든지 시스템을 조금 바꾼다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처음부터 돈 줄 테니까 그냥 팔어. 뭐 그런 시절이 이제 2011년도에 뭐 자주포까지 그랬고, 그거 사실 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나라별로 그 높낮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페루는 맨 바닥이고 폴란드는 중간점이면은 튀르키예는 우리가 사실상 다 넘겨준 거 아닌가.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집니다.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거는. 이번 페루 계약은 단순한 3조 원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이 부품 수출국에서 완성품 수출국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1단계를 이제 성공시킨 거죠. 2단계는 이제 전투기, 뭐 헬기, 뭐 미사일 분야.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그런 부분까지 넘어가려면 아직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완성을 우리가 시키긴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돈 투자도 해야 되고, R&D. 1단계 이제 전차나 이게 지상군 장비, 그 다음에 일부 국가지만은 뭐 필리핀하고 페루지만은 함정 분야, 호위함 분야는 이제 뭐 호주에서 실패했지만은 우리 수준에 맞는, 판매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수준에 맞는 필리핀이나 페루는 성공을 시켰는데, 그걸 더 확산시키려면 또 2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KDDX 차기 구축함이 나와서 그 버전을, 수출 버전을 만들려면은 그건 구축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는 경전투기자 경공격기라고 부르죠, F-50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폴란드 중심으로 성공을 시켰고, 페루도 포함시키고, 2단계는 진짜 전투기, 진짜 대형 함정, 더 나아가 잠수함, 그다음에 고성능 헬기까지 차세대 기동 헬기도 만들면 수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각종 미사일이라는 게 뭐 현무 시리즈를 뭐 팔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은 또 유럽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고 그럼 향후 짧게 봐도 어느 정도 외형을 갖춰서 일반 공개를 해서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조만간 이 제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향후 5년이 지나야만. 그래서 2단계, K방산 2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 올해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2026년이. 그래서 상징성을 갖는 게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있는 KF-11의 양산형, 그러니까 시제기, 개발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공군부대에 배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상징성을 갖는 게 행사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사실 뭐 대통령 행사 같더라고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대통령 행사 같고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진짜 현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이제 퍼지는 게 방송으로 인해서 아니면 유튜브로 그러면 이제 한국형 전투기 진짜 나왔네? 저거 사올 수 있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접어드는 거죠, 올해가. 그러면서 또 이제 KDDX라는 한국형 구축하면 이제 결정이 3월 초쯤은 돼 있을 거고,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경쟁을 붙이면 뭐 누가 먼저 1번함을 누가 했다든지, 선정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뭐 지금 봄이 되면은 또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출발선상에 있게 됩니다. 현재 1월과 2월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잠복기죠. 기다려야 되는. 제2의 K방산 좀 도약을 좀 하기를 아주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얘기해서 K방산의 제2 도약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2월 달까지는 좀 그렇게 지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뉴스가 특별한 게 없는데 3월 달에 봄이 되면은 그 실제 이제 양산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또 부대 배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봄에 좀 더 발전된 새로운 얘기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